네, 마저 이어서 한국과 일본의 서의 유학의 변천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주로 이제 성리학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필기가 미리 돼 있죠? 수업을 하는데 갑자기 방송이 막 나와서 한 5분 찍다가 끄고 다시 찍었어요. 다시 찍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성리학이 들어온 건 고려 말이에요. 안향이라고 하는 학자에서 보급이 됐다고 하고요. 이제 1세대 학자들이 이재현과 이재현, 그 다음에 이제 이색이고요. 정도전하고 정몽주는 이 둘에 비해서 뒷세대 학자들입니다. 신진사대부에서 본격적으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자, 이 성리학을 수용한 신진사대부들은 이 성리학을 온갖 사회적 모순으로 점철되어 있던 고려 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고려 말의 성리학은 상당히 개혁적 성향을 띠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들은 당시에 타락한 지배층이었던 권문세족과 이 타락한 권문세족과 결탁해서 타락한 불교를 엄격하게 비판했어요. 여러분 딱 좋죠? 여러분 우리 전 시간에 봤다시피 성리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불교에 대한 안 좋은 시선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한 점들을 더욱더 부채질한 게 고려 말 불교계의 타락이었어요. 네, 그래서 결국 이 정도전과 조준 등을 중심으로 한 급진파 신진사대부들이 건국한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에서는 불교를 공식적으로 배척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 거죠. 조선 건국의 사상적 기반. 그래서 여러분 조선의 건국은 어떤 의미냐? 성리학 국가의 등장을 의미한다. 국가의 지배 이념이었고 국가의 지배 이념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일상 생활까지 완벽하게 지배했던 그런 사상이었어요. 국가와 사회의 의례의 논리이자 또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이 주의가 도술한 사서 집주는 조선시대 과거 교재이기도 했고요. 중국과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성리학이 완벽히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시점이 16세기에서 17세기를 거치면서부터거든요. 거기에 지대한 역할을 한 존재들이 바로 누구냐면 사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사림. 네, 사림의 성장과 성리학 질서의 확립이라고 하는 부분을 봅시다. 자, 사림이 넘은 16세기에 등장한 새로운 정치 세력인데요. 자, 이들은 서원을 설립하고 이거 못하다. 이럴 수가. 이제 발견하네. 서원을 설립하고 곳곳에 향약을 제정해서 보급함으로써 이 유교 윤리를 일반 백성에게까지 확산시키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 향약은 유교 윤리를 보급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사림 세력이 자기 지역에서 백성들을 완전히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도 했었다고 했었죠. 네,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그렇죠. 학교에 교칙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교칙을 제정하는 주체가 학생들도 참여를 하죠. 학생, 학부모, 교사가 동시에 주체입니다만 예전에는 교칙을 만들었을 때는 어디까지나 교사였어요. 이 교사들이 교칙을 제정해서 학생들에게 야, 교칙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죠. 내세우는 명분은 어떤 거예요? 교칙을 지켜야만 착한 학생, 훌륭한 학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도 맞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어떠한 부분도 있을까? 교칙을 제정한 이 교사들이 학생을 교칙을 통해서 통제하려는 의미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향약이 그래요. 여러분 향약을 만드는 거 누구다? 지방의 살인들, 유학자들이에요. 규칙을 만들어, 교칙처럼. 향약이 규칙이야. 그 지역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규칙. 근데 그 규칙은 유교 윤리를 바탕으로 만든 규칙이에요. 사림이 지방에서 향약을 만들어서 자기 지역 백성들에게 야, 이거 지키고 살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래야 올바른 사람이야. 그런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또 다른 목적은 뭐겠어요? 사림이 자기 지역에 있는 백성들을 장악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림이 이 향약을 통해서 자기 지역에서의 기반을 공고히 다지고 서원에서 성리학을 공부하고 중앙조정에 진출해서 중앙정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앙의 살인과 자기 지역에서 같이 공부했던 선배들, 후배들, 스승들이 연결이 돼버리는 거죠. 그게 조선시대 성리학 정치의 특징이기도 한 건데요. 네, 그리고 이렇게 성리학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사림의 등장을 통해서 성리학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심화됐어요.
그 결과 여러분 학문이 발전하면 어떻게 돼요? 이 학문 나는 A라고 생각해. 아니 난 B 같은데? 아니 나는 C 같아. 학파가 형성이 돼요. 이 학파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붕당이라고 하는 정치 조직이 형성이 되죠. 자, 여러분 붕당은 뭐다? 현대 민주 정치의 근간이 되는 정당이다.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더불어시민당, 정의당, 그건 정당이라고요. 자, 여러분 조선시대에 이 붕당을 기반으로 한 붕당 정치가 펼쳐졌었죠. 지금 현대 민주주의 국가, 우리나라는 정당을 기반으로 한 정당 정치가 펼쳐져요. 그렇죠. 자, 이 붕당은 지금의 정당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조선시대 붕당 정치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학파가 곧 붕당으로 연결이 돼요. 아씨, 무슨 말이야. 자, 여러분 사대부가 뭐라고? 유학을 공부한 학자 출신의 관료라고요. 학자 출신의 관료. 그러니까 유학을 공부한 학자들이 유학을 바탕으로 국가를 운영해, 관료가 돼서. 그러니까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정치적 사안을 보는 관점도 달라지는 거예요. 왜? 성리학을 갖고 정치를 하잖아. 성리학을 나는 A로 해석해, 이 부분을. 나는 B로 해석해. 근데 그 A로 보느냐 B로 보느냐에 따라서 실제 정치적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졌다고요. 성리학을 가지고 정치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같은 학설을 지지하는 사람들끼리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게 돼. 학파가 곧 정파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 조선시대 붕당 정치의 또 다른 특징이죠. 한국사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자꾸 건드리네요. 그냥 넘어가시고. 네, 그래서 이 조선의 성리학을 중국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결국 끌어올렸다라는 평가를 받는 위대한 학자죠. 이황과 이이. 이황이 이이보다 한 세대 선배죠. 이황은 성학 10도라고 하는 성리학 저서를 집필했어요. 군주에게 바치는 일종의 책이었는데요. 군주에게, 조선시대 왕에게 성리학을 보다 쉽게 설명하고자 저술한 책이라고 해요. 또한 일본 성리학에 영향을 줬다. 이 부분 좀 기억해 두시도록 합니다. 반면 한 세대 뒤에 등장한 이는 통치의 정비와 수치체제를 개혁하는 등 보다 현실 개혁에 초점을 맞춘 사람이었어요. 이의 저서는 교재는 딱히 나오진 않습니다만 알아두시면 좋죠? 성학, 집요. 같이 여러분 이 성학은 성스러운 학문, 성리학을 의미하는 거고요. 차이가 좀 있죠. 10도와 집요만 다른데 이거 맨날 제가 얘기하는데 외우기 쉽잖아. 이왕은 얼마짜리 새겨져 있냐? 모르면 문제가 있는 거죠. 1,000원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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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어디 새겨져 있어요? 5,000원짜리. 봐봐. 성학 10도, 10. 응? 이 성학 집, 요. 야, 이거 색칠해봐. 5,000원. 와우, 기가 막히죠. 그지? 이렇게 외우면 돼요. 한국사에선 필수적으로 외워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이황과 사림의 등장으로 성리학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고 성리학이 일반 백성에게 거의 강요되다시피 뿌려지면서 성리학 사회 질서가 완벽하게 구축이 돼요. 17세기 이후에는. 양반만 유교적으로 사는 게 아니야. 일반 백성들도 유교적으로 살아요. 아직까지 그 영향 아래 우린 살고 있죠. 적어도 저는. 제사를 40년째 지내고 있는 저. 그죠? 제사 그만 지내고 싶어요. 하지만 장남이라서 힘들어요. 명절 때마다 전 부치고 설거지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미안해. 자, 그래서 배경. 양난 이후 무너진 통치 질서를 회복하고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양난이 뭐죠? 야, 근데 이런 건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걸 일일이 다 설명하면 네, 3시 20분 7교시 시작종이었습니다. 아무도 안 궁금해하겠지만 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조선이 완전 개박살이 났죠. 지배층들은 고민했단 말이야. 야, 지금 지배층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신분제는 막 흔들리기 시작해. 자, 이거 어떻게 다시금 이 국가의 지배체제를 다 잡고 우리 지배층의 권위를 다시금 세울 수 있을까? 오케이, 딱 좋은 게 있지. 우리가 그렇게 신봉하는 거, 성리학을 더욱더 백성들에게 강하게 푸시하는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양난 이후 무너진 통치 질서를 회복한다라는 목적을 두고 성리학을 더욱더 백성들에게 강하게 투영시키기 시작했어요. 자, 결과 성리학 연구가 역시나 더욱더 활성화되기 시작했죠. 자, 이 예를 연구하는 학문이란 뜻이에요. 예학 발달. 여러분, 유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 인과 예인데, 이건 특히 공자의 사상인데요. 이는 우리 인간 내면에 있는 내면의 도덕성이라고 한다면, 자, 예는 인간 외면에 존재하는, 쉽게 생각해서 예절이야. 예를 통해서 인이 완성된다 하거든요. 이 인간 내면의 도덕성,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자, 나이 드신 분들, 연장자나 부모님이나 윗어른을 공경해야 된다. 알고 있어요. 내재돼 있어. 우린 착하니까. 유교 사상에 의하면 우리 인간은 착하니까 알고 있어. 그럼 우리의 그 착한 본성, 윗어른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본성을 알고 있죠? 그걸 실천하는 방식이 뭐다? 예.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저 만나면 상당히 여러분들 인사 잘하죠? 속으로는 욕하고 있겠지만 그게 내가 알 바 아니고 나 보면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뭐다? 예. 윗어른을 만나면 윗어른을 공경해야 된다. 알고 있어. 인사한다? 예.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라고 하는 것은 유교적 윤리의 실천이야. 그걸 어떻게 잘 실천할 것이냐,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실천할 것이냐, 그걸 연구하는 게 예학이에요. 유교적으로 인간이 생활하면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절차들 있죠. 행사들, 성인식, 혼인식, 제사, 이런 것들, 장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유교적으로 올바른 절차에 걸쳐서 진행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연구했다고요. 예학이 발달했고, 결과적으로 그 결과 예속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했던 거죠. 예속논쟁. 예속논쟁은 뭔지 알죠, 여러분?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예속논쟁은 뭔지 이제 넘어가도 되겠죠. 그냥 뭐 말씀을 드리자면, 예속논쟁도 여러분, 이 누가 죽었어요? 효종이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누가 죽었어요? 효종의 부인이 죽었죠. 근데 그때까지 아들이 죽고 며느리가 죽을 때까지 누구는 살아있었어요? 며느리는 살아있었죠. 근데 이 며느리가 나 왜 그러냐? 미안해. 며느리가 살아있었던 게 아니라 엄마가 살아있었죠. 엄마. 아들이 죽고 아들의 부인, 며느리가 죽을 때까지 엄마는 살아있었어. 친엄마가 아니라서. 이 엄마가 상복을 몇 년 입어야 되지? 를 놓고 대립을 했던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이게 장례를 치르는데 이 장례를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되나를 놓고 이 조정의 관료들이 둘로 나눠져서 서로 극명하게 대립했다고요. 그게 바로 예속 논쟁인 거죠. 장례 절차를 어떻게 치러야 되는지를 놓고 정권이 바뀔 정도로 극명한 대립을 펼쳐졌다는 것. 그만큼 조선이 이 예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유학이라고 하는 것에 상당히 크게 집착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요. 자, 그래서 이 시기 이렇게 지배층의 엄청난 노력하에 성리학이 일반 백성에게까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 단순히 정치 이념이 아니라 사회적 규범으로 지배층 중심에서 서민에게까지. 그래서 자, 이 유교적 절차에 의해서 집안에 있는 여러 행사, 관혼, 상제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를 정리해놓은 예법서, 주제가에 의한 관혼상제 의례가 실천됐고, 자, 부모가 돌아가시면 당연히 3년상인 거야. 집안에 가묘와 사당을 건립하고 제사 문화가 확산되는 등 이러한 것들이 펼쳐졌던 것이 양난 이후 17세기 이후라고요. 뭐 적장자 중심의 재산 상속과 제사 봉양, 뭐 동성프론, 그리고 여성이 이제 시댁 가서 생활하는 것, 뭐 이런 것들 다 이때부터 정착이 된 겁니다. 자, 그럼 빠르게 넘어가 봅시다. 일본으로. 유학이 설명할 게 되게 많네요. 어려워가지고 계속해서 말이 제 생각보다 길어져요. 자, 이제 마지막 일본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이 성리학이 들어온 건 일본 가마쿠라 막부 때인데요. 사회적 영향력은 미약했어요. 누가 성리학을 처음 받아낸 사람들이 누구냐면 고려에서는 신진사대부들이라고 한다면 일본에서 승려들이 받아들여요. 승려들이.
가장 먼저 받아들인 사람 중에 하나가 승려들이었어요. 승려들.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 자체가 애초에 유학의 영향에서 조금은 벗어난 국가였거든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이 된 게, 자, 임진왜란이 이제, 임진왜란 안에 정류전쟁이라고 하는 게 포함이 됐죠? 그러니까 일본이 한번 잠깐 후퇴했다가 다시 쳐들어왔잖아요. 정류재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때 임진왜란 그 과정 속에서 강항이라고 하는 조선의 유학자가 일본의 포로로 끌려가요. 도자기 만드는 이 기술자들하고 성리학자들이 이제 많이 끌려갔다고 했잖아요. 일본 문화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던 거고, 강항이 이제 비참하게 끌려가요. 임진왜란 때 이제 의병을 조직해서 일본과 맞서게 됐던 그런 강력한 투쟁심을 갖고 있는 유학자가 가족과 통째로 일본으로 끌려가. 그 과정 속에서 어린 조카가 일본군의 왜군에 의해서 살해되는 등 이 일본에 대한, 왜에 대한 뿌리 깊은 적개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사람의 인생사를 살펴보면. 그래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와중 속에서 후지와라 세이카라고 하는 중요한 인물을 만나게 돼요. 이 사람은 원래 승려였어요. 후지와라 세이카와 교류를 하면서 후지와라 세이카가 강항에게 성리학을 배우면서 깊은 감동을 얻어요. 그래서 일본 성리학이 시족격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후지와라 세이카에 의해서 일본 성리학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해요. 물론 이외에는 조선에서 파견된 통신사가 그 역할을 했지만, 자, 그럼 후지와라 세이카 한번 봅시다. 후지와라 세이카는 사서오경에 대해서 우리 외인들, 일본인들 대상으로 가르친다. 사서오경 외훈이라고 하는 저서를 간행했어요. 그리고 그의 제자 가운데 아주 유명한 하야시 라잔을 양성하죠. 자, 이 하야시 라잔이 왜 중요한지는 바로 옆에서 볼 겁니다. 자, 뭐 일본 유학의 특징 제가 간단하게 적어놨는데요. 이거 여러분 그냥 살펴보고 넘어가세요. 한 가지 특징만 좀 짚어보자면, 일본의 유교적 영향력이 비교적 미흡했다고 그랬죠. 이거 여러분 제가 일본사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 수업 초기에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특징? 섬나라다. 중국과 바다를 통해서 단절돼 있다. 중국과 붙어있는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생겨난 여러 가지 정치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 등을 필사적으로 흡수하기 위한 노력을 펼쳤다. 왜? 그런 필수적인 습득을 통해서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를 구축해야만 강력한 중국으로부터 위협에 그나마 대처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다 건너 일본은 상대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위협에 안전했고, 그 결과 상당히 객관적인 시선으로 중국의 문화를 살펴볼 수 있었다. 그리고 취사 선택해서 이거 이게 맞아. 이거 별로 안 땡겨. 그리고 수용한 건 맞아. 이거 필요하다고 수용한 건 맞아. 일본의 실정에 맞게 적합하게 변형시키는 일본 문화의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하죠. 이런 것 자체가 이토코리라고 해서 성리학을 일본의 실정에 맞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조선처럼 고도로 성리학의 심성론이라든가 실학론 같은 성리학의 철학적 부분이 발달하지 않아요. 그런 측면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 등의 사회적 의례는 일본의 민간 신앙이 신토, 장례 제례는 불교 식으로 한다라는 거 그냥 살펴보고 넘어가세요. 자, 다음으로 가봅시다. 네, 그래서 이 성리학이 본격적으로 정착하게 된 것은 일본 에도 막부 때인데요. 에도 막부. 자, 이 후지와라 세이카의 제자였던 하야시 라잔이 성리학을 바탕으로 에도 막부의 제도와 의례를 정비했고요. 특히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하야시 라잔 무지하게 잘 나와요. 임금과 신하 간의 상하 질서를 절대화. 야, 너네 이 쇼군의 명령에는 절대 복종해야 되는 거 알지? 자, 이런 방식으로 성리학을 통해서 이 에도 막부의 지배 질서를 정당화하고 강화했어요. 당연히 에도 막부의 지배자들, 도쿠가와 가문들은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이건 그냥 넘어가시고요. 이건 그냥 넘어가시고 지우기 뭐해서 그냥 냅뒀는데요. 네, 에도 막부. 그래서 에도 막부 시기에 이렇게 성리학이 지배적인 학문으로 자리를 잡았지만 조선만큼은 당연히 아니었고요. 자, 특징.
그러다가 여러분 중국에서도 그러했고 일본에서도 그러했다시피 이 성리학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제 전개가 돼요. 자, 먼저 일본에서는 실천론 중심, 이 양명학이 중국에서 태어난 것처럼, 그리고 조선에서도 인기를 끌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리고 조선에서 박세당이나 유류처럼 주자의 해석이 왜 절대적이야? 난 주자가 경전에 대해서 내린 해석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진 않아. 라면서 주자의 해석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해요. 그리고 새로운 학문의 등장.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학이에요, 고학. 이게 고학, 고자가 옛고자죠. 자, 공자, 맹자 시대, 즉 초기 유학으로 복귀하자는 주장입니다. 이토 진사이, 오규 소라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장을 했었고요. 그 밖에 국학, 국자는 여러분 나라를 의미하는 건데, 야, 성리학 이거 중국에서 왔잖아. 그거 말고 우리 일본 고유의 정신을 담은 그런 학문 여기 있지 않을까? 여기 보세요. 일본의 언어, 문학, 신화를 통해 일본 고대의 참모습을 강조했다. 외래사상, 유교, 불교 등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거죠. 상당히 민족주의적 성격이 강하죠. 우리나라 실학이 한창 일어나기 시작한 시점, 조선의 언어, 문학, 지리 등을 연구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났던 것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국학의 대표 주자, 뭐 놀러 나갔는데 뭐 또 오겠어? 뭐 또 우리 노리나가가 자, 일본의 역사서인 고사기를 연구해서 일본의 전통을 부활시키고자 또한 일본 문화의 우월성을 주장하기 위한 노력들을 펼쳐졌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렇게 강력한 민족주의적 색채를 갖고 있는 이 국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이후, 자, 여러분 이 부분은 나중에 뒤에 역사랑 연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존왕양이론, 국가 신토 형상의 영향. 자, 여러분 이게 언제냐면 그 유명한 메이지 시대 이후. 메이지 유신이 시작되는 그 시점 있죠. 이 메이지 유신에 상당히 깊은 영향을 미쳐요. 존왕양이가 뭐죠, 여러분? 존왕양이 춘추 시대 때 한번 했었는데, 양이 오랑캐를 물리치고 왕을 추승한다, 왕을 모신다라는 뜻이고요. 이런 막부가 상당히 독특한 지배체제인 건 우리 배웠죠. 일본의 왕이 있잖아요. 덴노라고 하는 존재, 천황이라고 하는 존재. 근데 여러분 덴노는 실권이 없는 상징적 존재잖아. 일종의 토템이죠. 종교적 토템. 실권은 누가 지고 있어요? 막부의 쇼군이죠. 근데 여러분 막부 말게 에도 막부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면서 자, 미리 얘기하자면 사스마와 조시처럼 에도 막부로부터 푸대접을 받았던 이 지역의 하급 무사들을 중심으로 야, 우리 지금 에도막부 체제를 타도하고 덴노, 천황을 중심으로 한 국가 체제를 형성해야 돼. 왜? 지금 서양 세력, 영국, 미국, 그 다음에 이러한 네덜란드 같은 이 외국이 서양 오랑캐들이 우리 일본을 위협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이들을 타도하고 천황 중심의 강력한 국가를 다시금 만들자. 그리고 우리 일본 팽창하자. 그 중심에 어디까지나 어떤 존재가 있어요? 천황, 덴노가 있었죠. 덴노, 천황.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 존왕양이론은 결국 관철됐죠.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에도막부는 사라졌고요. 덴노가 다시 정치의 중심으로 떠오르기 시작해요. 물론 정치를 실제로 주도한 것은 조슈아 사스마 버는 출신의 사무라이 집단이었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강력한 일본, 서양과 같은 일본을 만들려고 했죠. 서양과 같은 일본. 이 당시 서양이 어떠한 나라였죠? 약육강식의 지배자들이었죠. 아프리카 초원지대에서 뭐 여러 초식동물들을 사냥하는 뭐 사자나 하이에나 같은 존재였단 말이야. 우리 일본도 사자나 하이에나가 돼야 돼. 그러려면 여러분 강력한 힘을 우리가 갖춰야 되죠. 강력한 힘, 하나의 일본이 되기 위해서 무언가 구심점이 필요하잖아. 그 구심점이 다름 아닌 덴노를 지목이 된 거죠. 그래서 덴노를 신격화하기 시작해. 그래서 여러분 일본의 민간 신앙인 요 신토는요 다신교예요. 여러분 이 다신교에서는 되게 아시죠? 상당히 여러 신 가운데서도 높은 신들이 있잖아. 올림푸스 12신, 힌두교에 있는 여러 주신 있잖아. 시바, 브라흐마, 그죠? 이런 주신들 있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메이지신을 주도한 이 집단들이 이 신토를 통해서 하나의 단일한 일본을 구성하게 되는데 그 신토의 여러 신 가운데서 정점에 있는 신을 누구로 규정하냐면 덴노로 규정을 해요. 그래서 인간인 덴노를 신으로 섬기도록 이 일본 국민들에게 사실상 푸시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 국가 신토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됐던 건데, 여러분 이게 하나의 단일한 일본을 만든 목적은 뭘까? 하나의 단일한 일본. 우리는 하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라는 개념이 생기면 뭐가 생기죠?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은 적이죠.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민족주의가 과도한 방향으로 흘러들어가면, 과도한 방향으로 쏠리게 되면 타 민족에 대한 강력한 적개심과 침략으로 이어진다는 건 우리가 이미 배웠을 겁니다.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 국가 신토를 통해서 이 덴노를 중심으로 한 단일한 일본을 일본의 발전을 위해서 다른 민족은 얼마든지 희생돼도 좋다라는 논리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이 어디였던 거예요? 타이완이었던 거고, 그 다음이 우리 조선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였어요? 만주였던 거고, 중국이었던 거고, 동남아시아 전체였던 거고, 심지어 정신 나간 짓거리, 미국까지 건드렸던 거죠. 그랬던 겁니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난학이라고 하는 건데, 난학은, 자, 여러분, 일본의 그 에도막부가 상당히 폐쇄적인 정책을 펼쳤지만, 통로를 하나는 열어놨죠. 나가사키를 통해서, 네덜란드 상인들과는 교류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나가사키를 통해서 교류했던 네덜란드인들을 통해서 서양의 학문이 수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네덜란드 할 때, 네덜란드를 통해서 전해진 서양의 학문이라 해서 난학이라고 해요. 자, 스키타 겐파쿠가 이 서양의 해부학 지식을 수용해서 해체 신서라고 하는 책을 집필하죠. 이건 좀 잘 나오니까 기억을 하시도록 합니다.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 진짜 죄송한데요. 아까 이거 넘기는 걸 깜빡해서, 이 조선시대를 안 보고 넘어간 부분이 있어요. 여기. 조선시대 성리학의 그 교조와 절대화에 대한 반발 부분을 안 보고 넘어갔어요. 미안. 이 부분 다시 할게요. 막 종이 쳐서 수업이 끊어지고 이래서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네. 성리학의 절대화, 교조화, 그 말이니까 절대화, 형식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에 대한 반발. 자, 성리학의 한계. 성리학이 그 당시 조선 후기 사회가 안고 있었던 사회 모순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사회 모순 대표로 어떤 게 있을까? 신분제는 흔들리기 시작해. 야, 흔들린다는 거다. 그 다음에 빈부격차죠. 토지 소유의 불균형. 그러니까 그 소수의 지주에게 토지가 집중되어 있는 상황. 그러한 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니까 결국 답답한 일부 정권에서 밀려난 학자들이 새로운 학문에 주목을 하기 시작했죠. 자, 먼저 정권에서 밀려난 소론학자들을 중심으로 양명학이 연구됐고요. 정제도를 중심으로 강화학파가 형성됐죠. 자, 여러분, 양명학의 특징 뭐? 실천, 지행, 합일. 기억나요? 지행, 합일. 심즉리. 그 다음에 실학, 청나라 고증학과 과학적 연구 방법이죠. 서학의 영향을 받아서 현실 문제 해결,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따뜻하게 먹고 살 수 있게 해줄까? 왜 초점을 맞추고 연구된 이 실학이 등장했던 거죠. 경세치용 실사구시가 그런 뜻이에요. 백성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학문을 연구하는 자세를 의미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때 학자들은 초점을 다른 부분에 맞추기 시작했어요. 인간의 마음, 우주의 원리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농촌에 관심을 두었고 어떤 학자들은 도시에 관심을 두었어요. 왜? 살아왔던 환경이 다르니까. 도시에 관심을 가졌던 학자들은 지배층 자제들이 상당히 존재했거든요. 지배층 자제니까 어디에 살았겠어요? 서울에 살았죠. 가장 번영된 도시. 한양에 살았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도시에 살았으니까 어떠한 산업 분야에 상공업에 주목을 했고, 농촌에 살았으니까 당연히 어디에? 농업에 관심을 가졌죠. 뭐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중농학파, 중상학파는 이 청나라의 문물을 수용하자고 주장했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청나라를 보고 배우자 북학파라고도 이제 부릅니다.
자, 주장과 인물로 좀 나눠서 봐야 되죠. 이거 중요한 거죠? 한국사에서 워낙 많이 했으니까. 자, 중농학파의 주요 인물, 유영원, 이익, 정약용. 특히 여러분 정약용 좀 주목을 해주셔야겠죠? 목민심서, 경세, 유표, 일본의 고학 소개 등이었고. 자, 이들의 본질적인 주장은 바로 그거죠.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 바로 빈부격차 해소. 토지제도를 개혁해서 토지 소유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다. 다양한 토지 개혁론을 주장했었죠. 균전론, 한전론, 정전론, 여전론. 기억나죠? 한국사에서 꼭 외워야 되는 것들. 반면 북학파는 청의 문물을 수용하자고 주장했어요. 북쪽에 있는 청나라의 문물을 수용하자. 북학파. 이 사람들은 지배층의 자제로서 이 아버지, 삼촌 등등을 따라서 그 당시 청나라 여행을 가본 거예요. 청나라 가보니까 어때? 오랑캐로 멸시했던 청나라가 더럽게 잘 사는 거죠. 엄청나다. 야, 우리 이거 좀 보고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상공업 발전과 기술 혁신을 통한 부국강병을 달성해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홍대용은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화해관을 비판하면서 성리학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주문했었고요. 박제가는 소비를 장려했죠. 특징들만 그냥 언급을 한 겁니다. 자, 박지원은 기행문, 청나라를 다녀온 기행문이죠. 열하일기, 그리고 수레와 선박 이용 강조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펼쳤었죠. 여러분, 이 부분은 한국사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좀 기억을 해 두시도록 하고요. 초점이 농업이냐 상공업이냐의 초점이 좀 다르니까 이 부분을 잘 구분을 해 두시면 좋겠어요. 또한 여러분, 이렇게 농촌과 도시에만 관심을 가졌던 건 아니죠? 우리 고유의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계속 한국사를 하게 되는데, 자, 화이관, 중국과 오랑캐를 구분하는 이러한 세계관, 성리학적 세계관,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게 됐던 거죠. 자, 그동안의 모든 것들의 중심은 중국인 줄 알았어요. 역사를 외울 때도 중국의 역사를 잘 외고, 조선의 지식인이. 한자를 기가 막히게 사용하고, 웬만한 중국의 지식인들보다 더 잘 사용하고. 근데 왜 정작 우리 조선의 고유의 문자나 역사나 지리에 대해선 무관심했을까에 대한 반성이 나왔던 거죠.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면서 깨닫게 된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조선의 역사, 지리, 언어를 연구하는 작업들이 활발하게 펼쳐져요. 자, 유독공의 발해곡, 이중환의 택리직원, 지리서죠? 그리고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같은 결과물들이 이때 나왔던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렇게 북학파 인물들은 청나라를 자주 들락날락갔다고 했잖아요. 연행사가 바로 청나라에 파견된 사절단이에요. 연경, 중국 수도 베이징에 갔던 사절단이에요. 이때 여러분, 명나라와 청나라 조정에는 서양의 선교사가 가톨릭을 전파하려고 이렇게 들어와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국인들이 보통 이제 천주교에는 크게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으니까 이들 중국인들의 관심을 끌려고 서양의 신기한, 중국인들 입장에서 신기한 과학 기기들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로서 이때 중국에 서양의 과학 기술이 전래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자, 그걸 서양에 갔던 우리 학자들, 일부 지식인들이 그걸 이제 가져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천문역법 기계 제작에 영향을 받았고, 또한 크리스트교를 처음에 학문적 입장으로 수용을 하기 시작했죠.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시간에는 주로 성리학이 이제 절대화되는 그 과정 속에서 그에 대한 반발로서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학문적인 움직임이 일어났는가를 살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